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제도에 대한 요약을 해보면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업무 무관 자산 관련되는 지급이자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 네 가지 순서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초과인출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과인출금과 관련되는 부분 적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하나하나 보시면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는 비공식 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자, 이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부 다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인출 처분합니다. 자,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자본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해당 이자에 대해서 유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나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는 자금의 생산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급이자 곱하기 일정 비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인출 처분합니다. 자, 순서적으로는 세무조정 순서는 요 순서대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자금이자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것을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특정 차입금과 관련되는 건설자금이자는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 이자 관련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건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고요. 세법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법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입금도 포함을 합니다. 그죠? 포함을 하지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포함하지만 우리 개인소득세법,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차입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특정 차입금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산 기간은 건설 준공일까지 계산해서 당해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화 방법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해서 원본에 가산한다라는 거고요. 일시 예금으로 생기는 수입이자가 있다라고 하면 자본적 지출액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자금의 일부 전용한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의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하시면 되겠고,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 가산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된 후에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 준공된 날까지는 이제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라는 거고, 준공된 이후에 지급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그 내용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화 대상의 범위를 한번 보면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매매 목적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재고자산에 대한 이자는 단기 송금 산입한다. 즉 필요경비 산입이라는 겁니다. 그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송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게 대법원에서 나온 예규가 되겠습니다.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재고자산과 우리 세법상의 규정하고 안 맞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를 보면 기업회계상의 자본화 대상 자산은 유형, 무형, 투자자산, 제조, 매입, 건설, 개발과 관련되는 재고자산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근데 건설자금이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차입금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강제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차입금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세법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선택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기업회계에서는 이 부분은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과 법인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 보면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감가상각 자산일 때는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분하시면 됩니다. 과다하게 돼 있다. 자산 원가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줄여야 된다. 필요경비 산입하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시에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분하시면 됩니다. 비상각 자산은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한 다음에 처분 시에 총수익금액 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자,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했을 때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냐 비상각 자산이냐 구분하고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 중에 건설 중이냐 완성된 자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설 중인 자산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완성된 사업연도에 상각 부인액으로 봐서 시인 부족액이 나올 때 추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자산은 적시상각 의제로 봐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각 자산은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분하고요. 처분 시에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인출금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초과 인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입 기간 동안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초과 인출금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원래 법인에서는 초과 인출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인에서는 차입금이 당연히 법인 업무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고 세무조정을 하고 있죠. 업무 무관 자산으로만 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금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인 건지 이게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차입금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차입금보다 자산 총액이 많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정을 한 겁니다. 자산이 작다라는 건, 사업용 자산이 작다라는 것은 차입한 내용 중에 일부는 사업용 자산으로 들어갔겠지만 일부는 다른 데로 갔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과 인출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산과 부채를 비교해서 부채가 큰 경우에 초과 인출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과 인출금이 나왔을 때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채 합계액에서 사업용 자산 합계액을 초과할 때 사업용 자산의 개념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가 정한 경우에는 평가정 전 금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부채 합계액에서 충당금 및 준비금, 선순위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된 차입금은 제외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이나 적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자소득과 관련이 되죠. 이자소득하고 관련이 되니까 사업소득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차입금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차입금, 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일명 꺾기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금이나 적금을 하나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입한 그 내용은 차입금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 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로 또는 인별로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초과 인출금 계산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업장별로 할 때와 인별로 할 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 부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초과 인출금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초과 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별로 한다는 얘기는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있을 때 이걸 두 개 합친 자산과 부채로, 그죠? 부채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별로 합니다. 사업장별로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합친 금액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수기로 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계산을 하죠. 근데 사업장별로 초과 인출금은 계산이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사업장별로 되는데 이걸 인별로 합쳐서 계산은 지금 현재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인별로 계산했는데 초과 인출금이 사업장별로 계산했는데 초과 인출금이 각각 안 나온다. 그러면 무시하셔도 되겠죠. 무시하셔도 되겠지만 A 사업장은 초과 인출금 나오고 B 사업장은 초과 인출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초과 인출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동차입금, 출자금 회수가 세법상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자,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그 차입금을 자본 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전제 조건은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초과 인출금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자본의 반환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초과 인출금이 나오지 않으면 인정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 인출금의 지급이자 관련 질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산을 100원에 샀습니다. 100원에 샀고요. 자, 건물을 100원에 샀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차입금이 100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초과 인출금이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로 가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0원에 감가상각비 10원 해서 차감하면 90원이 남습니다. 자산 90원인데 부채는 100원이죠. 그러면 초과 인출금이 10원이 나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엄격하게 따지면 부채를 계산할 때 충당금이나 준비금은 부채 합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자, 우리는 기업회계에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자산에서 지금 차감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업회계 기준의 옛날 기준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같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접목하게 되면 요건 부채 개념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고 계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규에서 나온 걸 보면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에 따라 발생한 초과 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는 거다. 그거는 맞다.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에 해당이 된다. 자, 이 차입금 1억 원이 100원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100% 사용되었다. 이 전제가 입증이 되면 단서에 해당이 돼서 이 예규의 단서에 해당이 돼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용 자산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통상적인 운영자금 예치하는 통장, 우리 사업용 계좌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금 등과 연계된 예적금,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정기예금,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매입채무, 사업용 부채 상환을 위한 예치금, 이런 부분들 사업용 자산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사업용 토지나 건물 관련되는 부분, 매출채권, 매입채무 관련되는 부분, 우리 개인소득세 기장을 하시다 보면 채권 채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채권 채무에 대한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초과 인출금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는 미지급이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융통음 할인료, 금융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전환사채 지급이자, 수출금융 명목의 지급이자, 재고자산 건설 자금이자,
전환사채 만기 상환 할증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인사업자 쪽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미지급, 그 다음에 재고자산 관련되는 건설자금이자, 수출 금융 명목 관련되는 부분, 금융리스 관련되는 부분, 뭐 사찰인 발행 차금, 뭐 요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쪽들은 우리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하지 않습니다. 개인 회사들은. 제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비자,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 상업보험 할인료, 지급보증수수료,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연지급 수입이자, 운용리스 조건의 리스료에 대한 지급이자, 조기상환 수수료. 자, 이 제외 대상 지급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뭡니까? 필요경비로 그냥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로 전부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세무조정 없이. 특히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돼요.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금융상품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이 일어나고 나면 그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의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경비 불산이 관련되는 지급이자 불산입을 처리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분 정리를 해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이 됩니다. 자, 출자와 관련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출자와 관련되는 건 안 되는데, 출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조건이라고 해서 차입금이 아닌 재원으로 출자가 완료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차입을 한다든가 해야지 출자하면서 차입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출자금 외에 별도로 공동사업장 전체 차입금으로 자금 조달 약정 후에 차입금이 발생이 돼야 된다. 이익 분배 시에 지급이자를 공제한 후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공동사업 계좌에서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인식이 되면, 인정이 되면 출자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어떻게 되느냐? 납부하기 위해서 빌린 이자 부분, 필요경비에 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 심판 사례에서 이 부분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심판 사례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이 됩니다. 소득세 내기 위해서 차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초과 인출금이 나오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차입금 지급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인데 출자를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인정이 됩니다. 출자와 관련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갖고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이 324페이지에 그 예규표로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24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초과 인출금 관련되는 지급이자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영업외수익 쪽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외 비용 쪽에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자 비용 전체 1985만 2천원 이자 비용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관련해서 우리 325페이지에 이자율 3.5, 5.62%로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거. 자,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조정을 하려면 이자율별 이자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관련 정보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단기매매 증권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매매 증권 확인해 보면 15억 원에 대한 부분이 5월 20일자 15억 원 있고요. 7월 20날짜 15억 원 매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 적수계산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확인하신 다음에 개인조정으로 가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로 갑니다. 자,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2 탭과 2번의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1 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탭에서는 사업용 자산, 부채 명세, 그 다음에 업무 관련 없는 자산 적수, 초과 인출금 계산하는 적수가 되겠습니다. 그 적수가 계산되고 나면 두 번째 탭으로 가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수부터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인출금과 업무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적수부터 계산을 하는데요. 사업용 자산 명세에 관련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이 중에서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 교재 자료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시고 나머지 내용들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인 부채 명세로 갑니다. 부채 명세도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탭으로 갑니다. 부채는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부채는 우리가 추가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기매매증권 107번이죠. 107번 등록하게 되면 5월달, 6월달 적수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탭으로 가서 초과 인출금에 대한 적수,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에 대한 초과 인출금 적수가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수가 계산되고 나면 두 번째 탭인 지급명세서 1번으로 갑니다. 1번으로 가서 이자율별로 5.2%에 대한 이자, 3.5%에 대한 이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하고 나머지에 대한 차입금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 총액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에서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금액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 이제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96만 1,337원에 대한 세무 조정 진행이 이루어지겠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초과 인출금 부분이 있고요.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 구분해서 세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하실 때 사업용 자산 명세에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수동으로 삭제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